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형제복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이죠. 얼마 전에 다루었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함께 인권하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일대에서 불황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들은 1975년부터 12년간 고아와 장애인 등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동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는데 확인된 사망자만 600명 이상에 달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제복지원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는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불황자들이 거리에 보이지 않게 격리 수용하라는 일명 정화 지시를 내리죠. 곳곳에 불황인 신고센터가 세워졌고 불황인 수송 차량이라고 써진 버스들이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이 보호시설, 그러니까 불황인 센터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 형제복지원이죠. 정부는 불황자를 수용하는 경찰에게 실적을 인정해주면서 경찰은 미친듯이 불황자들을 색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넘겨줄 때마다 형제복지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뒷돈을 받기도 했죠. 형제복지원이 경찰에게 뒷돈까지 줘가며 불황자를 끌어모은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불황자 한 명을 입소시킬 때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고 또 매년 20억 원의 지원금을 따로 챙길 수 있었거든요. 불황자의 기준은 내무부 훈령 410조에 기초했습니다. 대대적인 불황자 단속을 위해 발표한 훈령 410조는 불황자의 신고와 단속, 수용, 보호 관련 지침을 담고 있죠. 문제는 불황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들이 훈령을 제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컸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바라던 대로 거리는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불황아가 안 보인다는 말이죠. 경찰과 형제복지원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 불황자든 아니든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납치하여 감금하기에 이르렀죠. 1982년 당시 13살이었던 최 씨는 평범하게 하교를 하던 중 형제복지원에 잡혀갔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죠. 경찰관 하나가 저를 잡더니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방을 뒤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는 빵이 있었거든요. 받아서 절반은 먹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어놨었어요. 그 빵을 보더니 이거 어디서 훔쳤냐고 하더라고요. 최 씨는 학교에서 받은 빵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백을 강요하며 잔혹하게 구타하기도 했죠. 어린 최 씨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훔쳤다고 자백을 했다가 형제복지원에서 4년 8개월을 감금당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생존자인 한 씨는 1984년 가을 아버지, 누나와 함께 쉬는 아들 일을 하다가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남매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복지원 차량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경찰과 사인을 주고받더니 어린 남매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이죠. 당시 한 씨는 8살, 누나는 11살이었죠. 한 씨와 누나는 아버지가 곧 오신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돌아오는 건 가혹한 폭력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까지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죠. 형제복지원에 갇힌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70%가 가정이 있는 일반인이었고 그 중에는 해운대에 놀러온 서울대생과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그럼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면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단지 감금이 전부였을까요?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최 씨는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의 정신병동에 감금되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찬물 세례를 맞으며 밤마다 소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했죠. 한 씨의 증언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씨는 구타와 기압을 받던 중 장애가 생길 정도로 뼈가 부러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죠. 형제복지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준 건 푸른색 운동복 한 벌과 고무신, 나일론 속옷이 전부였는데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는 늘 이가 득실거렸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씩 강제 노역을 해야 했죠. 입소 당시 8살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한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항하면 밥을 굶거나 폭행을 당해야 했고요. 그 결과 12년 동안 약 600명 이상이 사망에 이르렀죠.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600명 정도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시신 때문이라도 티가 날 텐데 다 어떻게 처리한 걸까요? 안매장을 하거나 일부는 의과대학에 시승용으로 판매하고 돈을 받았죠. 이 와중에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청와대에 방문해 1981년에는 국민포장, 1984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형제복지원은 불황자들이 입수하면 1년간 교육시켜 사회로 다시 내보낸다고 홍보했지만 부산시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149명의 평균 수용기간은 1109일이었죠. 이들 중 25%는 5년 이상 수용됐고요. 수용자들은 종종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그쳤습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탈출을 도모해도 언제나 내부 고발자가 있었거든요. 부산시 실태 조사에서 심층 면접을 맡은 경희대 박숙경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용자들 가운데 소대장을 지정하고 수용자들이 집단으로 묶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소대 전체가 벌을 받게 하는 체계는 수용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참고로 원장인 박인근은 직업군인 출신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형지복지원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부산에 퍼지던 1986년 12월의 어느 날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가 등산 중 우연히 눈뜨고는 못 볼 인권 유린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김 검사는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박인근 원장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파급력은 엄청났죠. 이게 지청 검사가 사건을 들쑤시자 전두환 정권의 공안기관과 비호 세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압수수색 사흘 뒤인 1987년 1월 19일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부산시 교육감 안기부, 부산분시장, 보안사 501 보안부대장, 부산시 경찰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들은 형제복지원에 대한 언론 보도 통제, 박인근 원장 불구속 추진 협의, 형제복지원에 대한 경찰 병력 투입 등을 주제로 무려 13차례나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원 검사는 특수감금죄, 건축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핵심 범죄 혐의에서 박인근에게 면죄부를 주었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박인근의 실체는 더 끔찍했습니다. 옷까지 일부러 가난한 듯이 입고 다니며 사회 사업가로 활동했지만 수많은 횡령과 국가 보조금으로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 땅, 주택, 열채 등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재판은 무려 7차례나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횡령 및 초지법 위반 등 수용자 인권 침해와 관계없는 혐의만 인정되어 박인근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박인근이 풀려나자 그동안 폐쇄되었던 형제복지원은 이름을 바꾼 채 부활했습니다. 박인근은 기독교 집사로 신분을 바꾸었고 형제복지원의 법인명을 요배마을 형제복지원재단 그리고 느헤미야 등으로 수시로 바꾸며 각종 수익 사업을 계속 이어갔죠. 박인근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었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 가족의 이름만 가져다 쓰고 박인근이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불황인 공익사업을 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헐값에 받았던 국유림을 팔아 20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죠. 박인근과 그의 일가 친척이 보유한 국내외 재산은 수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일체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박인근은 출소 후에 꽤 많은 인터뷰에 응했는데 자신은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진정 위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파렴치범으로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던가 비록 죄가 있기는 하나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을 당했다던가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인근이 출소 후 만든 요양원 중 하나인 실로암 요양원 1층에는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진들을 걸어놓았죠. 이 정도면 뭐 사이코패스 수준이네요. 박인근은 2016년 지병이 악화되어 한 요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됐죠. 한마디로 박인근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자식들은 박인근이 착복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아 마찬가지로 호의호식하고 있고요. 반면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최 씨는 1986년 10월에 형제복지원을 탈출했지만 최 씨의 동생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끝내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신한염전 노예 형제복지원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형제복지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